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탱크 김종대입니다. 매일 이 시간대쯤 되면 대통령의 이제 출근길 발언이 막 언론에 보도될 시점이고, 또 국내 어떤 뭐 지상파 종편 해가지고 각종 시사 프로그램이 무슨 뭐 참새들 입방아 찢듯이 아주 자잘자잘자잘 하는 시간이죠. 저희도 명함 내밀었습니다. 대신 저희는 참새가 아니라 봉황새가 돼서 독수리처럼 용맹하게 한번 물어뜯고 부러뜨리는 뉴스로 진행해보겠다. 요점에서 다른 방송하고 살짝 다르죠. 오늘 나온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종근 정치평론가 나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TV에서 많이 봤는데 직접 뵈니까 영광입니다. 아이고 제가 드릴 말씀입니다. 제가 예. 반사. 아이고, 반사 예, 거울. 예, 예. 예. 아, 이거 뭐 저 사돈맞선 보는 거 같아요. 아, 그러게요. 예. 분위기가 좀 이상해졌습니다. 예. 김종옥 전 청와대 행정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뭐 노트도 수북히 써놓고 공부 되게 열심히 하는 학생 같아요. 아니 머리가 나빠서요? 아니 머리가 나빠서 그렇습니다. 예. 머리가 나빠도 말은 잘해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매우 안 좋은 거죠. 머리가 나쁜데 말을 잘한다는 얘기는 들은 것도 머리에 든 게 없는데 말만 하는 거죠. 매우 문제가 많은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그러니까요. 이거 조심해야 되는 말이네요. 그러니까요. 그죠? 앞으로 저 못 나오겠네요. 이제. 그런데 머리 아닙니다. 노트가 있기 때문에 다 보완됩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뉴스 보시죠. 네, 국감장을 달군 윤석열 차. 이게 윤석 열차로 읽어야 될지 윤석열 차로 읽어야 될지 아주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거 뭐 맨날 국감에서 지금 저기 뭐 부천시 만화영상진흥회인가요? 거기서 한 공모전에서 고교생의 작품이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문체부가 부천시에다가 엄중히 경고한다. 행사의 취지에 지극히 어긋난다. 이렇게 공문을 보낸 게 말썽이 된 겁니다. 당장 표현의 자유 문제가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막 말이 헷갈려요. 이게 웹툰이다, 뭐 카툰이다 이러는데 뭐가 진짜입니까 이게? 아, 웹툰 카툰 문제가 왜 지금 제기가 됐냐면 이 분문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번 공모전에 그렇습니까? 분문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네. 하나는 이제 웹툰 부분이 있고 하나는 카툰 부분이 있고 아. 그래서 이 전체에서 부문과 상관없이 최우수자가 한 명 나오고 네. 그 다음에는 각 부문별로 금상, 동상 이번에 문제된 건 금상을 카툰 예, 부분에서 카툰 수상한 부분에서 겁니다. 이제 수상을 네. 하고요. 뭐 차이는 없어요. 사실 카툰이라는 게 음. 한눈에 의미를 전달받는 만화 뭐 이런 네. 의미로 이제 카툰이 있는데 전통적으로 카툰이라는 건 직접 그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거의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게 이제 카툰의 역사인데 웹툰이라는 건 매체를 도구를 뜻합니다. 웹이라는 거, 웹을 통해서 카툰이 유통되는 것. 네. 근데 우리나라가 웹툰의 최강국이거든요. 그럼요. 예, 모든 예. 콘텐츠가 웹툰에서 나오면 영화도 그렇습니다. 되고 드라마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전 세계에서 제일 부러워하는 게 우리나라의 웹툰이에요. 어. 그래서 이런 공모전에 아주 뜨거운 열기가 있다는 겁니다. 청소년들이 네. 웹툰 작가가 되고 싶어하고 또 캐릭터 작가, 이모티콘 아시죠? 이모티콘. 이모티콘 뭐 하나만 체리따봉. 그려도 예, 예. 사실 떼부자가 될 수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우리 지금 이거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여기 앉아가지고 그런 그러게요. 것도 모르고.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셨으면 예. 정치 얘기 안 해도 되는데. 글쎄, 그 길로 가는 방법도 있었는데 네. 그걸 몰랐네. 네. 어쨌든 이 금상 받은 이 친구는 이 고등학생은 카툰 부문에서 금상을 그래요. 지금 고등학생이 참 어린 나이인데. 자, 그러면 뭐 자유롭게 이런 거 웹툰, 카툰, 예,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에다 상금도 짭짤한 것 같고 또 작가로서 자기 커리어도 쌓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 좋은 일에 왜 죄를 뿌리고 이렇게 말썽이 나고 이게 국정감사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논란이 되는 거지? 그리고 문체부가 여기에 왜 개입을 하지? 저는 뭐 그러니까 이유는 하나잖아요. 본인들이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 네. 예산 집행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되게 문제가 많다. 그리고 고등학생이 왜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카툰? 이걸 왜 그렸냐? 저는 왜 이것까지 간섭을 하는지 모르겠고 여기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문체부 장관도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이 아침에 이런 평론을 해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자꾸 모르겠다 그러면 저는 뭐라고 물어야 됩니까? 아니 제가 볼 때는 이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잘못했는데 잘못했다고 얘기를 안 하니까 저희 답답한 거죠. 그래요? 하여간 모르겠다 그러시는데 이게 뭐 이럴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한 세 가지로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표현의 자유. 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는 진영에 대한 문제일 것 같아요. 저는 네. 이게 정치의 문제는 이제 비화됐으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표현의 자유 문제인데 진영의 문제다. 두 번째는 표절 여부.
표절 여부.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문체부의 행위가 정당했느냐. 네. 이 세 가지가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군요. 김 교수님께서 문제 제기한 이 문체부의 행위가 정당했느냐라는 건 저는 절대적으로 정당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애니메이션이든 아니면 카툰이든 웹툰이든 절대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있어야만 우리가 강국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 왜 컨텐츠가 강국이 됐냐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왜 미국의 할리우드가 우리 영화를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가? 이 모든 것들은 시나리오 부재예요. 미국이 시나리오. 아무리 그 영화를 지금 계속 만들어도 보시면 알겠지만 예. 속편에 속편 예. 그리고 프리퀄도 한 편 프리퀄이 아니라 그 예. 전사 있지 않습니까? 네. 본 영화가 성공을 하면 예. 보통 속편은 그 다음 상황들을 보여주는데 뭐 곰탕입니까? 재탕 삼탕 그렇죠. 끓여 먹게. 근데 요즘은 할리우드에서 그 영화의 그 전에 일어난 일 네. 프리퀄 그다음에 또 그 전에 일어난 일 해서 네. 그렇게 해서 울고 먹어요. 왜? 새로운 어떤 시나리오가 제대로 안 나오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신선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네. 이게 바로 웹툰의 힘입니다. 어허. 그래서 웹툰이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일본과 우리나라가 다른 게 일본은 아직도 도제거든요. 만화가.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있으면 한 30명 정도 수화생 거느리고 네. 그래서 그 공장처럼 찍어내는데 우린 도제로 들어가지 않아요. 이제. 예.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이연세 밑으로 안 들어가요. 왜? 내가 그냥 만화 하나 그려서 예. 네이버 같은 데 올려서 그냥 시장에 내놓고 시장에 반응만 제가 받으면 되거든요. 그럼 뜰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떴는데 다시 길었습니다. 2분 내로 네. 그치겠습니다. 그런데 아니, 재밌어요. 더군다나 문체부가 그런 것들을 북돋워 줘야 될 문체부가 네. 이 뭐 표절 얘기도 있었지만 어쨌든 부적절한 그런 표현 예. 정치를 소재로 했다든지 이런 것으로서 제어를 하려고 한다는 건 네.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박보균 장관이 중앙일보에 정말 저의 언론사 대선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그런 어떤 언론인으로서도 전직 언론인으로서도 네. 해서는 안 될 그런 행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뭐 이번에 요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의 그 의견이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은 좀 왜 그랬을까? 문체부가 이렇게 지원은 하되 관여를 해서는 안 되는, 말하자면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걸 핵심 가치로 삼는 기구란 말입니다. 그런 기관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는 이건 아무래도 용산을 의식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고 싶었겠냐고. 그러니까 과도한 충성주의가 만연하다 지금 보면. 네. 뭐 예를 들면 그 이전 같은 경우도 한일 정상회담도 흔쾌히, 근데 외교적으로요 다 아시겠습니다만 흔쾌히라는 표현 안 쓰잖아요. 네. 정상 간에 일정을 합의한 것 같다가 어떻게 흔쾌히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 얘기를 썼다는 건 어떤 형태로든지 자신들의 치적들을 포장을 해서 대통령 국정 지지율에 반영을 하거나 또는 대통령의 심기를 거슬리는 일들을 최소한 줄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아니 예를 들면 심사위원들이 심사해서 금상을 준 거잖아요. 네. 그랬더니 문체부에서는 심사위원들에 대해서 조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블랙리스트 얘기가 그래 나오고. 뭐 블랙리스트는 상관이 없는데 조사를 한다는 거잖아요. 예. 저는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전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런 식의 발상은 저는 윤석열 정부의 나름대로 검열의 가이드라인이 있구나 네. 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대통령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취임사에서 네. 자유 22번인가요? 21번인가요? 아니 취임사는 30몇 번이고 서른 몇 번이죠? 유엔 총회에서 21번이죠. 21번인가요? 그러니까 그 자유라고 얘기하는 건 포괄적으로 사상 표현의 자유 아니겠어요? 가장 핵심이 네. 사상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서 결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출판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가장 근원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체부가 부정을 해요. 사유는 딱 하나예요. 문체부의 돈으로 지원됐다는 이유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이제 국정감사장으로 비화가 됐어요. 그게 이제 이종근 정치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그 표절의 시비 문제가 여기서 대두가 된 겁니다. 네네. 자,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은 이 어떤 금상의 취지가 사실은 이 작품이 표절이기 때문에 그마저도 부당하다는 취지예요. 이게 다른 나라에 비슷한 작품이 나왔었나 보죠? 네. 더 선이라고 그러니까 네. 영국의 유력지죠. 더 네. 선이 2019년도일 거예요. 아마 보리스 존슨 총리가 브렉시트를 막 추진하고 있는데 네. 그것을 풍자해서 보리스 존슨 얼굴을 지금 그 윤석열
열차의 그 앞에 얼굴처럼 예. 보리스 존슨 얼굴이 이 담긴 열차가 가고 있고 또 예. 똑같이 거의 아예 비슷하게 앞에 사람들이 막 도망가고 있고 하는 그런 그 구도라든지 물론 방향은 전 반대지만 예, 하나는 방향, 왼쪽, 하나는 오른쪽 예, 이렇게 보는 방향만 거죠. 반대지만 예.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그림을 제가 처음 봤을 때 네. 연상되는 건 더선은 제가 못 봤고요. 뭐 더선을 보지는 못했고 연상되는 그림은 있어요. 이게 토마스 열차라고 아이들이 아주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네. 1946년도부터 뭐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그 토마스 열차랑 아주 흡사했어요. 그래서 네. 토마스 열차를 패러디한 아마 더선도 그 토마스 열차를 패러디했을 겁니다. 그렇군요. 자국의 가장 유명한 전 네. 세계의 그런 캐릭터니까요. 아. 그래서 그런 패러디를 했고 그럼 패러디가 어디까지 뭐 이게 표절이냐 아닌 패러디냐 뭐 이 한계는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제가 아까 그 장관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전제를 한 거는 인정을 하신다면 그걸 전제로 해서 만약에 이것을 진짜 옹호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러면 똑같은 그림에 문재인 대통령 얼굴과 뒤에 김건희 여사 대신 김정숙 여사 얼굴이 들어간 그림이 이 전시가 되고 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근데 충분히 받아들인다. 이건 표현의 자유다라고 한다면 지금 비판을 충분히 난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바로 그런 점에서 내가 받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남을 존중할 수 있는 선까지의 풍자거든요. 그게. 네. 그러니까 똑같이 나를 공격하거나 또는 내 진영을 공격하나 했을 때 이건 풍자야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저는 그건 거꾸로 반대 입장도 그래요. 아니요. 그게 존 로스가 얘기한 무죄 베일입니다. 무죄 베일이라는 게 뭐냐면 모든 상황을 판단할 때 나의 어떤 성별, 나의 계층, 나의 신분, 나의 정치적 인양점을 다 지우고 그것을 한번 판단해봐라. 거꾸로 이렇게 역지사지죠. 네. 판단해봐라. 그랬을 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또는 받아들일 수 없다면 이게 정의라든지 혹은 표현의 자유의 기초가 된다는 거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정의관이라면 전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왜? 왜냐하면 상대방이 어떤 사유를 하는지 안 하는지의 판단의 근거를 가지고 그가 그렇게 사유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것은 예를 들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건 상대방의 상황들을 어떻게 내가 판단할 수가 있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표현의 자유는 예를 들어 그런 식의 등가적 거래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상상의 나래라고 하는 건 자신이 사유한다는 건 개인 스스로가 사유할 수 있는 모든 권한들에 대해서 확장돼 있는 거예요. 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만약에 우리가 동일한 잣대라고 얘기하면 당신 말을 인정할게. 근데 동일하지 않다면 나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나의 주관적인 입장으로 상대방을 갖다가 예를 들면 규정하는 거라니까요. 같은 말인 거. 같은 말인가요? 아니요, 매우 문제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대통령의 얼굴이 올라오면 당신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일하게 비판할 수 있다면 나는 그걸 인정해 줄게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죠? 저는 그런 전제가 없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엇이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 있는 민주당 지지자한테 물어보면 안 되는 거죠. 이 작가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아니. 조금만 들어보세요. 조금만. 그게 왜 그러냐면 오해하실 것 같아서. 약간씩 꼬이네. 약간- 오해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아니, 잠깐만 아니요. 1초만 뭐냐면 나는 작가한테 물은 거 아니에요. 작가는 뭐든지 다 난 저 허락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다만 논란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작가한테 물어봐서 너도 문재인한테 뭐 이렇게 그릴 수 있느냐? 이건 아니에요. 절대. 작가가 문제가 아니고 작가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 말씀하신 그거 받아들이는 그 사람 받아들이는 비판에 대한 그것을 비판하는 사람들한테 너 아니, 비판할 수 있니? 그러니까- 그러면 거꾸로 한번 생각해 그러니까 봤니? 이걸 묻는다는 그러니까 거죠. 저희가 옹호해야 될 건 누구든 상관없이 그것이 무엇이건 상관없이 자기가 스스로 생각했던 부분들을 창작할 수 있는 권리를 갖다 인정하는 게 핵심적인 이유인데 지금 그 그림과 관련해서 그 그림의 앞에 있는 면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얼굴이라고 얘기하면 예를 들면 거기에 대해 비판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상대방에서 물어보고 거기에 동의하게 되면 당신 비판해도 돼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되냐라는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다른 거 말씀드려요. 원래 그거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까 이 작품을 만든 학생의 얘기인데요. 이 학교의 교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왜 그렸는지에 대해서 그랬더니 그 아이디어 착상이 열정열차에서 착상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진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열정열차라고 하는 저희 전라도 지역에 내려가는 발을 뻗은 걸 보게 되면서 그것을 착상을 해서 얘기를 한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은 표절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의 얘기에 의하면 자유롭게 상상의 나래를 펼친 것이고 이 부분이 정치적 풍자였기 때문에
때문에 네. 그렇게 풍자했다라고 학생이 얘기를 한 측면이 있어요. 전 그렇다면 여야가 싸우지 말고 그 국감장에서 이 내용들을 서로 공유해서 네. 좋다. 문재인이든 윤석열이든 상관없다. 알겠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자유롭게 일하겠습니다. 이런 좀 말씀을 했으면 예, 좋겠어요. 부천시장도 같은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자, 표현의 자유라는 것을 침해할 때는 극도의 신중함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밀어붙이는 건 저는 두 분 의견 차이가 없다고 보고 이건 조금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한마디 덧붙이면은 옛날에 필화 사건, 오적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김지아 시인이 사상계에 투고했다가 아주 혹독한 오고를 치른 사건이죠. 필화 사건이라고 하고. 근데 출소한 뒤에 강연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현 시대의 예술가의 그 선택은 두 가지밖에 없다. 풍자냐, 자살이냐. 그러면서 그 시절에 입을 막고 우리의 사상을 죽이면 우린 죽은 목숨인데 그건 정치적 자살인데 그럴 때 출구는 풍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적 보십시오. 뭐 군장성, 재벌, 공무원 아주 죽탕을 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풍자가 왜 해악이고 해방인가를 강연을 할 때 제가 보니까 아 저런 게 바로 예술가구나 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오래된 역사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 우상호 의원이 떠올랐어요. 갑자기. 왜요? 우상호 원내대표 시절에 2017년도에 예. 당시에 1월달에 그 박근혜 대통령 벌거벗은 뭐 누드 아, 그림이 그 사건도 표창원 유명하죠. 의원이 이 주최를 해서 어쨌든 의원회관에 전시가 됐잖아요. 네. 근데 우상호 의원이 당시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노 대통령 탄핵 시에 새누리당 의원이 또 노 대통령 발가벗겨서 그림을 걸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했을 거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윤리심판원에 표창원 의원을 해부를 하거든요. 원내대표로서. 네. 저는 그걸 묻는 거예요. 그 입장. 그 네. 입장이 돼야 교수님 마지막 말씀에 동의를 하는 거야. 똑같은 거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야가 또는 진영이 진영을 떠나서 야 이렇게 할 수 있니? 그럼 내가 받아들일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확장시키자는 거죠. 논의를.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거는 문체부가 이번에 월권을 하고 과도했다. 예술의 가치에 도전했다. 이런 부분에서는 의견 차이가 없는데 단지 이걸 정치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일 거냐에 대해서는 사실 고려해야 될 기준이 있고 또 품격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성찰을 촉구하셨어요.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제 보시죠. 앞뒤 못 가린 미사일. 아, 이것도 아주 모골이 송연한 얘기죠. 저기 미사일을 쏘면은요. 앞으로 날아가야 돼요. 동쪽으로 쐈으면 동으로 날아가야 돼요. 위로도 날아가야 돼요. 그러는데 되돌아와요 미사일이. 네. 가지를 않고. 그래가지고 동쪽으로 쐈는데 되돌아와서 서쪽으로 가가지고 그 서쪽으로 1km를 더 갔어요. 그런데 거기가 공군부대 골프장에 떨어져서 망정이지. 그 강릉 도심지입니다. 그 군부대 옆에 마을이 있어요. 차도가 있고 주거지가 있고. 그런데 거기에 미사일이 뿡 떨어지는데 그리고 미사일 추진체 그 연료통이죠. 그 담은 게 폭발해서 화재가 일어났는데 더 위험한 거는 거기 있는 그 탄두 아닙니까? 그 탄두는 튕겨져 나가 분리돼 가지고 400m 더 날아가서 거기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탄두는 안전장치 때문에 안 터져서 망정이지. 지금까지 우리가 현문 미사일, 괴물 미사일이라 그러면서 저 미사일은요 축구장 4개를 초토화시키는 미사일이거든요. 자탄이 960개. 그 안에. 그나마 이번에 그나마 그런데 다행히 그건 안 터지고 추진체만 터진 거예요. 그런데도 굉음에 화재가 1시간 이상 지속됐어요. 그거는 1시간 반 동안. 굉음은 계속 들렸고. 네. 슬리퍼였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런데 군 당국은 뭐라 그러냐 하면은 폭발이나 화재는 없었다. 알릴 필요가 없었다. 알리면 더 혼란스러우셨을 거다. 이래가지고 7시간을 엠박을 걸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사일 실험을 해서 네. 실패할 수는 있어요. 분명히. 네. 실패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현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뭐 북한에 대한 대응 사격 형태로 한 거잖아요. 네.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실패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되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11시에 발표하고 7시에나 이 내용에 대해서 공개가 되고 7시간. 네. 그다음에 그 이후에 보면 많은 국민들은 아예 몰랐고 네. 만약에 이 7시간 동안 이 사실을 모르고 불은 나고 있고 이것이 전쟁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가 뭘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얘기했더니 설명은 안 해요. 말씀하신 화재가 안 났다.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700m 근간에 민가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고 공군부대 옆이 바로 네, 담장 네. 바뀝니다. 네, 그게 그다음에 민가죠. 내부에 만약에 생화금 같은 게 있어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이라도 더 큰 만약에 폭파가 있었다고 얘기한다면 우리 장병들의 생명들도 네. 알 수 없는 상황. 이번에 장병들 대피시켰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총체적으로 군부대 내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상당히 큰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확인을 했고 여기다 대응 시스템도 제대로 안 돼 있구나. 네. 그러니까 소위 그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선제 타격부터 시작되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대응 체계라고 하는 삼축 체계. 네,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아까 같은 대응에 대한 강력한 대응에 대한 요구 자체를 군에서 시행하다 보니까 발생한 저는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이 사건에 대한 뒤처리에서 국민들은 없었다. 그래서 매우 문제가 있는 군 내의 조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실수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 과정이 중요했다 네. 이 말씀이신데, 그 지금 뭐 잠깐 영상도 나갔습니다만은 해안에서 그 동해로 발사한 거는 아무런 어떤 피해를 입힐 개연성이 없는 아주 그 저기 표준적인 사격 형태입니다. 그런데 저게 서쪽으로 날아가는데 만일에 북쪽으로 날아갔으면 이거 뭐 이건 이제 남북 관계에 파탄 나는 거고. 뭐 이미 파탄 났지만 심각해지는 거고. 전쟁이죠. 예, 그래가지고 민가 쪽으로 날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하늘이 도운 겁니다. 하필이면 그게 골프장에, 거기에 그 필드에 떨어져서 망정이지, 약간만 비껴나갔어도 군 장병들이나 마을의 민가 피해는 이건 불을 보듯 뻔한 거거든요. 무조건 인명 피해죠. 예,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저것도 문제고, 지금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그 이후의 처리. 예, 그리고 어제 이제 합참에서 백브리핑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화재는 없었다는 말이 나와요. 네? 화재는 없었다. 예, 백브레스. 예. 예. 그래가지고 기자들이 또 굉장히 난리가 나는데, 이런 일련의 현상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이 실패한 거, 네. 하나는 리스크 관리. 첫 번째 실패한 건 끔찍하죠. 왜 끔찍하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북한이 무엇인가를 발사했을 때, 실제로 남한을 향해서 네. 전쟁의 조짐을 보였을 때 우리가 정밀 타격을 해야 되잖아요. 네. 바로 몇 시간 내, 몇 분 내에 어쨌든 이 목표물을 향해서. 그리고 이번에 뭐 현무 5 얘기를 하면서 계속 주장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수정궁을 뭐 100km 지하에 100m 지하에 있는 뭐 이 벙커까지도 한 번에 정밀하게 타격을 할 수 있다. 네. 그런데 지금 보면 불가능한 거잖아요. 저 한 발, 물론 한 발의 어떤 실패이긴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전쟁에 대한 어떤 뭐 아무리 어떠한 지금 안심할 수 있는 뭐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보여지는 모습이 그렇지 아니하다. 이건 어떤 문제이냐 도대체 이것을 군이 정확하게 밝혀야 된다. 물론 뭐 실패는 곧 다음 성공을 위한 계속 실험 데이터가 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미사일이라든지 뭐 핵실험이라든지 이런 전략 자산과 관련한 실패는 노정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니까 생각이고요. 이게 시험 과정에서 실패는 오히려 장려할 만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 데이터가 축적이 예. 되고 성능이 개량되는 거니까. 근데 이건 검증이 끝나가지고 실전에 배치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양산되고 있죠. 예, 이미 2012년부터 해서 양산이 시작돼 2020년에 이게 네. 저 배치가 끝난 무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최전방에 배치된 한국형 삼축 체계의 핵심 무기고, 그렇죠. 그다음에 요번에 그 떨어진 미사일은 800km 사정거리의 현무 2, 3, 2C. 예, 근데 요게 사정거리 800km는 요번에 발사한 북한 미사일이 그 평안북도 무평리에서 네. 그 발사가 됐기 때문에 그 발사 도발 원점을 타격하기 위한 적합한 무기를 찾은 거예요. 네. 그게 바로 현무 2C가 되는 건데 이걸 선택한 거거든요. 일부러. 이걸로 무평리를 타격할 수 있다. 단지 이번엔 동해로 발사했다. 이래가지고 정교하게 계획된 훈련에 가장 신뢰성이 높은 전략 무기를 자산을 투입한 거거든요. 이렇게 진상이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이 문제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군의 잘못된 대처, 정부의 대처도 문제입니다만 저는 삼축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네. 왜냐하면 진짜 이재명 당대표가 얘기했는데 예산이 지금 이번에 반영된 게 없다라는 거잖아요. 예, 신규 사업 다 생규 사업 다 잘렸잖아요.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뭐 내부에서 검토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검토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네. 그렇다면 당장 올해나 내년에는
새로운 신규적인 사업들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지금에 있는 현행 삼축 체제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내년에 예산이 반영돼야 그때부터 이제 착수가 될 거니까 뭐 추경으로 반영한다면 이제 할 얘기는 없는데 약간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게 대량 응징 보복 체계 아니겠어요? 결론적으로 대량 보복도 되고 뭐 선제 타격도 근데 되고 이제 양쪽으로 벙커버스터라는 개념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벙커버스터는 다른 네. 미사일입니다. 이거 내가 그러니까 현무 3, 4 좀 정리를 해드려야겠는데 그 현무 2는 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 때 개발한 3종의 미사일 네. A는 300km, 네. B는 500km, C는 800km 네. 이래가지고 그때 한반도 전역을 타격하는 거를 개발을 허용하도록 미국하고 미사일 네. 협정을 개정해서 그래서 나온 무기고 네.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번 공개한 건 현무 4. 네, 요거는 탄두 중량이 2톤이라 이제 괴물 미사일이라고 해서 나온 거고 이번에 5는 생전 처음 듣는 미사일을 윤석열 대통령이 공개했다는 건데 8, 영상으로 얘기하는데. 탄두 중량이 9톤. 네. 근데 사실 전 세계에 그런 무기는 없거든요. 네. 9톤에 지하 100m의 벙커를 타격할 수 있는 벙커버스터 탄이다. 예. 그래서 제가 공학자한테 계산을 한번 의뢰를 했더니 그 9톤이 100m 안반을 뚫고 들어가려면은 지상 1000km까지 올라가야 돼. 그래서 그 중력 가속으로 거의 마하 20 가까이 이렇게 때려야 되거든요. 네. 근데 공학자들은 그런 미사일 개념은 들어본 적이 없다. 이래가지고 이게 실체가 없어 더 괴물 같아. 이런 거고 그제 나왔던 사건은 그런 부분 괴물 미사일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예. 제가 말씀드린 건 관계가 없어요. 현무 시리즈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제가 알기로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파괴력뿐만 아니라 벙커버스터라고 하는 개념 자체의 의미가 강하다는 얘기 제가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북한의 그 수뇌부를 갖다가 직접적으로 지하에 있더라도 타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측면들의 얘기. 전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현무 시리즈가 나온다고 하는 그 자체들은 소위 북한의 수뇌부가 어디에 숨어 있건 지하에 숨어 있건 상관없이 아주 강력하게 대량 응징 보복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측면 하나 이거인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우리 정부가 얼마 전에 성공했다고 얘기했는데 실험 발사를 갖다가 저는 여기에 대한 대응 체제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나올 수 있다는 측면 하나하고 그다음에 그 김종대 의원님 계속 말씀하셨던 소위 그 북한의 미사일의 징후를 탐지하고 추격하고 타격하는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이걸 해야 되는데 저번에 말씀하셨던 고체 연료가 있을 때 예를 들면 탐지의 부정확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요 미사일도 고체 연료. 예, 그러니까 북한에서 만든 고체 연료, 그렇죠. 그러니까 이동할 수 있는 측면들, 액체 연료는 투입을 하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니까. 네. 그랬을 때 이 1, 2, 3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탐지, 추격, 타격, 킬체인하고 그다음에 미사일 방어 체계하고 대량 응징 보복 체계라고 하는 이 세 개의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걸로 지금 윤석열 정부는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그게 안 돼서 미국에서 확장 억제도 이제 앞으로 더 보강하겠다. 그건 뭐 이제 그거 하고 이제 삼축 체계를 결합하겠다. 예. 그래서 전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도 확보가 안 돼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뭐 여야를 떠나서 저희 삼축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확장 억제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제가 볼 때 되게 어려운 개념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건 뭐 아직 실현된 거 예, 아니고. 제가 볼 때 그리고 이거 잘못하게 되면은 남북한 문제가 아닌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 일단 그건 떠나더라도 이번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형 삼축 체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생각이 필요하다. 아니 그 뭐 저기 어떤 군의 준비 태세를 점검하자는 거는 좋은 일이죠. 그런데 요번에 이 도발 원점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고 유사시에 지휘부를 타격하는 괴물 미사일을 공개했다 그러지만은 또 북한도 사실은 핵무력 정체법에서 우리 지휘부를 타격하는 것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핵무기를 쓰겠다. 법제화. 이건 또 북한식 킬체인이에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런 의지와 의지, 전략과 전략이 충돌해가는 어떤 양상인데 누가 더 신뢰성이 있느냐 게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이 우리의 의외로 삼축이나 그동안에 발전시켜온 개념이 허장성세일지도 모르겠다. 네. 이거 한번 점검을 해보자. 네.
이거 여야가 진상조사단이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 한 10여 분 동안 저한테 카메라가 안 온 게 아. 한 분은 군사 전문가시고 한 분은 또 청와대 NSC에서 근무하신 분이에요. 아니, 같이 근무했었습니다. 같이. 아니 그러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비전문가라 두 분 말씀 메모만 하고 예. 듣고 있었습니다. 아니 저는 절대적으로 지금 그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거 동의하고요. 예. 사실 지금 이게 윤 잘못이다 뭐 이런 게 아니거든요. 아니, 그거하고는 사실 또 달라요. 그렇죠. 그 지금 괴물이라고 하는 혐오 5도 사실 작년부터 그 언론에 많이 이야기가 됐었어요. 네. 그래서 표현은 나왔어요. 그렇죠. 혐오 5 나온다. 이게 뭐 괴물이다. 그때 이미 표현이 됐었던 거고 작년에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였고 또 이 발사 실패가 사실 2017년도 9월 달에 한 번 있었잖아요. 네. 현무 A. 그렇습니다. 현무 A. 그건 다행히 바다에 추락을 했죠. 네. 그 바다로 떨어져서 이번처럼 그렇게 큰 어떤 파장은 없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지금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이명박 정부의 왜 800km까지의 어떤 그 이 미국과의 이 확보 사거리 확보 이후부터 현무 시리즈가 차곡차곡 어쨌든 잘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고 국민들은 신뢰를 어느 정도는 하고 있었는데 네. 이런 상황이 노정이 된다면 더군다나 아주 엄중한 시기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쐈어요. 두 발 쐈다거든요. 그럼 또 우리도 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이런 상황 속에서의 어떤 실패는 정말 그냥 이게 군이 넘어가서는 안 될 문제. 여야가 이게 정쟁 벌이지 말고 윤석열 때문이다, 문재인 때문에 이런 말 절대 하지 말고 이건 국민의 어떤 생명을 우려되는 담보로 하는 거예요. 것이기 때문에 예, 벌써 점검을 국정감사가. 해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리스크 관리 이거 최악입니다. 정말 최악이 7시간 동안 보도 통제를 한다. 보도 통제보다 더 중요한 거는 국민들 안전이에요. 국민들이 계속 그 일대의 강릉 시민들이 아침까지도 계속 이거 올리고 이거 무슨 일이야 하거든요. 뭐 이게 그러니까 70년대는 가능해요. 70년대는 이 스마트폰이 없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다 기자예요. 지금 민방위 경보, 뭐 재난 경보 다 가능합니다. 예, 모든 사람이 기자예요. 내 옆에 있는 일을 이 기자는 몇 시간 후에 알지만 난 당장 알고 몇십만 명한테 공유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걸 통제를 한다. 이건 70년대, 60년대식 사고고요. 자, 이거를 한번 보죠. 그 여러 가지 지금 논점이 나오고 있는데 킬체인 얘기는 이제 차차 네네네. 앞으로 그건 좀 거대 점검하고, 담론이라. 예,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벌써 누구 책임이냐 나오는 거 벌써 구태는 시작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취급하지 않는다 네네. 하더라도 문제는 말입니다. 이런 사태 대비하고 민간이 협력하도록 시스템이 다 돼 있다는 겁니다. 매년 민방위 훈련 하지 않습니까? 네. 동원 훈련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재난 대비 훈련 하잖아요. 테러 대비 훈련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민관군 협조 체제가 매뉴얼이 돼 있고 자산이 투입돼 있고 그러면 이게 정상적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느냐? 군부대에 지금 뭐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일단은 저 지자체에 통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방이 가고 두 번째 응급이 가고 세 번째 복구 자원이 출동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문에서 막은 거예요. 소방 대원들을 그냥 귀속 조치. 귀속 조치하고 그리고 화재는 없었다예요. 네. 그러니까 이 상황을 그동안 수없이 연습하고 대비해온 거하고 달리 이제 기관의 자기 보호 일단 행보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강릉 시민들이 그 얘기하는 거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걸 전쟁으로 본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굉음과 불꽃이 일어나고 나서 그 뒤에 4발 300km 에이타킴스 미사일 우리가 4발을 더 발사했는데 그 발사 장면이 보이거든. 성광이 올라가니까. 네. 그러니까 전쟁이 북한이 시작됐고. 우리를 미사일로 때려가지고 대응 지금 그래가지고 군부대가 지금 대응 사격하는 거다 이거. 네. 그렇죠. 이 얘기를 사람들이 귀 기울이겠어요, 안 귀 기울였어요? 내가 보기에도 그 모양이 맞아 보이는데 그럼요. 이렇게 하니까 이게 전쟁설로 간 거고 대피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밤새 이제 된 게 바로 요 대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 생활 안정과 위기 관리를 위해서 지자체와 군 당국이 아주 긴밀하게 움직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안을 지켰다. 그리고 저는요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 맞다고 봐요. 왜 그러냐? 이건 날렸어요. 미사일로 날려버리잖아. 아군 포대를. 그러니까 날리면 하더니 진짜 날린 거 아니야 이거? 웃자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웃자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댓글에 그걸 지칭해 뭐라 그러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아니라 아군 기지를 선제 타격했다. 이렇게 이제 댓글이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조롱의 대상, 한편으로는 유언비어와 그 공포의 대상, 불안의 대상. 이거는 국가 실패죠. 발사 실패 정도가 아니죠. 리스크 관리의 이유가 뭐냐면 유언비어의 차단이거든요. 네. 군이 하든 아니면 재난이든 아니면 어떠한 국가적인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리스크 관리는 첫 번째는 정보의 통제예요. 정보의 통제라는 건 무조건 막는다는 뜻이 아니라 네. 알릴 걸 알리는 게 통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릴 걸 알려야 이 유언비어가 나오지 않고 헛소문이 나오지 않고 그러면서 국가 불안, 국민들의 불안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정보를 적절하게 컨트롤해야 된다. 통제라는 말이 좀 나쁜 의미라면 컨트롤해야 된다라는 그런 건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알려야 될 정보마저도 알리지 않는 것은 말씀하셨듯이 국가 불안을 야기하는 네. 그런 가장 큰 리스크 관리의 실패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번에 이제 좀 따져볼 게 많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즉시 현지에는 육군 소장, 미사일 전략 사령관이 현장 지휘를 했고, 그 미사일이 낙탄, 오발이 되자 즉시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의 지휘 보고를 했다. 여기까지는 제가 보기엔 이상이 없는데 거기서부터 설명이 끊기는 지점이 있어요. 위로 안 올라갔다는 말씀이세요? 더 위로? 대통령실에는 위기관리센터가 24시간 가동 중입니다. 그렇죠. 거기서 재난, 군사, 각종 어떤 사회 혼란 다 저 모니터링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국방부 장관 선에서 끝나고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보고 여부는 지금까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스템상으로 위기관리센터 우리가 용산에 집무실 이전할 때 제일 문제 제기한 게 위기관리센터거든요. 네. 그래서 저번에 비 왔을 때 아크로비스타에서 비가 와서 못 나갔다 이래 비난이 막 갖고 그때 위기관리센터 뭐 했냐. 근데 요번에 이 상황은 대통령실 모니터링이 되는 거, 그 군하부 시스템이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모를 수가 그 다 공유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설명이 끊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또 아셔서 계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만약에 국방부 장관한테 다 보고가 됐다고 얘기하면 대통령실이 이미 다 알고 있을 거다. 그럼 매뉴얼이 있을 거잖아요. 다 있죠. 조치를 다 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 말씀하신 제가 볼 때 조치를 안 취했겠죠. 조치를 안 취했거나 매뉴얼이 바뀌었거나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 예를 들면 방송에다가 어떻게 뭐 얘기를 하고 조치를 취하고 그다음에 군부대 근처 국민에게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부대 내에 내부적으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후 상황 조치를 해라라는 얘기들이 다 내려갔을 건데 저는 언론에 대한 부분은 좀 고민스러운 게 이게 국방부 장관이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엠바고에 거기서 대해서 통제했죠. 그러니까 저는 국방부 장관이 이걸 통제하는데 그럼 대통령실이 오케이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제가 알아봐야 되는데 미스테리예요. 근데 네. 제가 왜 그러냐면 서울에도 12시부터 난리가 났어요. 이게 뭐야? 강릉쪽에 불이 났다는데 이게 뭐야? 이런 얘기들이 막 돌기 시작했었고 그다음에 기사가 뜬 게 있는데 내려갔다는 얘기가 되게 많아서 이게 실제적으로 훈련 상황이야 아니면은 실제로 무슨 뭐 교전이 발생한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돌기 했었어요. 그때 네. 초반에. 이 정도면 제가 볼 땐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옛날에 보면 뭐 공습 경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무슨 뭐 연습 상황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럼 제가 볼 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면은 문제가 없는 건데 설명도 안 한 거잖아요. 전 막은 이유도 모르겠어요. 이걸 굳이 막을 이유가 있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북한에 대한 응사를 하는 사격 훈련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보안은 지켜야 돼요. 네, 어디서 쐈다? 네. 이런 것들은 왜 우리 재원들 이거는 보안이 필요한 게 맞아요. 그런데 일단은 사격이 끝난다면은 즉시 이제 그걸 해제해서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수습 단계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계속 지키려고 그랬던 거죠. 계속 그 상황을 유지하려고 했던 거고. 그러면서 이게 7시간이 이제 장기화된 거는 컨트롤 타워가 작동하는 거예요. 이게 국방부 합참 대통령실. 이쪽이 보고는 받았는데 뭔 조치를 했는가가 전혀 안 나오니까 이거 뭐 국민 안심을 시키라든가 복구에 만전을 기하라든가 한 건의 지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장보다는 컨트롤 타워 쪽의 문제 아니냐. 근데 그럴 수가 있나요? 아무리 그래도. 아니 뭐 술을 드셨을 수도 있고 뭐 모르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술을 드셨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모든 걸 결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내부에 있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실 내부 국가안보실 차원에서라도. 아니 그러니까 그 관계가 문제인 겁니다. 제대로 했을까? 이번에 저기 그 뉴욕 참사도 그때 그 국내 언론에 비속어가 다 나갈 때 대통령 모르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2시간도 더 넘었다가
국내에서 유력 인사가 뉴욕으로 전화를 했대요. 그 당의 고문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거 국내에서도 좀 문제될 것 같다고 그 전화 받고 대통령 알아떼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15시간 뭐 걸린 일단 이유가. 2시간은 당시 대통령이 5개 서밋하고 뭐 저 미국의 투자 1조 몇천억 원의 어떤 투자 유치하고 뭐 이런 행사들이 5개가 있는데 갑작스럽게 그 글로벌 펀드 가는 네. 바람에 일정이 꼬여서 급히 그 중에서 3가지를 선택을 해서 일정을 네. 소화하는 와중에 보고를 못 받았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설명하고 싶겠죠. 설명은 그렇지만 이 정도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실제로 보고가 돼야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본인 발언이기 때문에 아니 그리고 이게 군의 핵심 아주 중요 작전을 했던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대부분 군수내부와 위기관리요원들은 현장 대기입니다. 그것이 위기관리 센터든 아니면 현장이건 그다음에 모든 집무실 이런 안보실 퇴근 중지예요. 그럼요. 이거 다 결과 확인하고 안보실은 퇴근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 퇴근 못하고 일본 비상대기 해야 돼요. 그건 계속 쏜 다음에도 계속 마찬가지인데.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완전히 블랙홀 같아요. 지금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다 이겁니다. 아무것도.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대응 발사라고 하는 건 대통령이 최종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걸 발사 시점 다 알 거 아니에요. 어떤 재원인지 다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일이 발생해서 바로 보고가 됐을 거 아니에요. 네. 대통령이 그럼 이거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근데 왜 오늘 아침에 별 말씀 없으셨어요? 출근길에? 뭐 엄중한 그런 지금 그 상황이다. 뭐 이 사건에 대한 게 아니라 현재 주변 전체 정세가 포괄적으로 다. 그럼 양곱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뭐 네.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한테 어려운 문제는 언급을 안 하세요.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을 우리 국민들은 예를 들면 뭐 기대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네.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통령이 이걸 잘 처리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구심을 제기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거나 예를 들면 마이크를 대는데 말씀을 안 하시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예를 들면 아니, 대통령 그러니까 능력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일본으로 거예요. 미사일 지나간 게 매우 엄중한 사태라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이 신뢰가 추락해가지고 이 안보 태세에 구멍이 뚫릴지도 모른다. 이런 국민의 우려가 있는데 듣고 싶은 얘기는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응답을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렇습니다. 이거 전망을 한번 해보기로 한다면은 아무래도 이 문제에 또 진실 게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러겠죠. 예, 또 소모적인 정쟁이 있을 겁니다. 아마도 이때 그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시스템이 작동했느냐 아니면 고장 나 있었느냐 이 국가의 위기관리 시스템이 이게 살아있는 시스템이냐 아니냐 이 문제를 갖고 국감 끝날 때까지 논란이 될 거다. 근데- 그다음에 언론사에서 또 특종 나올 거다. 이 점을 이제 우리는 대비를 하고 이걸 바라. 그러니까 저는 소모적인 논쟁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계속 제기되는 게 이제 세월호 문제도 있습니다만 또 최근에 그 서해 공무원 소위 북한에서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논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여하간 그 시간대와 관련해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측면들. 네. 저는 그래서 위기관리센터 전반에 대해서 진짜 한번 좀 싹 또 까봤으면 근데 이거 공개할 수 없으니까 난해하긴 한데 진단은 가능하죠. 그래서 좀 진단을 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공백, 여백이 있다는 거잖아요. 글쎄요, 그 이상한 공백이 보이죠. 그러니까 항상 그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세월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최종적으로 잘 밝혀지지 않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볼 땐 박근혜 대통령의 시간에 대해서 뭐 거기까지 거슬러는 건 천천히 하기로 아까 저 하고. 예를 들면 또 뭐,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그 서해 네. 공무원 사건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사건도 마찬가지고 7시간 동안 엠버거가 벌어진 다음에 무슨 조치가 내부에서 벌어졌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한 명의 우리나라 국민이라도 이 문제로 만약에 생명을 잃었을 경우에는 매우 중대한 사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때는 정권이 흔들릴 거예요. 이걸로 민간인이 만약에 저 희생이 됐다 그러면 그러니까요.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죠.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 관해 가지고 우리는 위기 관리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만일에 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예. 어쨌든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죠. 그러니까 이 교훈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 교훈은 여야가 이거 자꾸 정쟁으로 가게 되면 뭐 여당은 여당대로 막으려고만 하고 야당은 야당대로 정쟁으로 뭐 공격만 하고 했는데 이 두 분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는 건 이건 정쟁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에 대한 문제다. 그래서 초당적으로 우리 그 삼축 체제와 관련돼서 또는 현무 미사일의 지금까지 어떤 성능이라든지 또는 지금까지의 이 전략사령부가 아니고 미사일 사령부 미사일 전략사령부. 미사일 전략사령부의 그 뭐랄까요 국정감사 내지는
보다 더 초당적인 어떤 감사가 필요할 것 같고 마침 두 번째는 감사 기간이네요. NSC와 관련돼서 어저께 벌어진 일 오늘 아침까지의 어떤 대응을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네. 좋습니다. 이 부분에는 의견이 완벽히 일치합니다. 자, 이 부분도 정리하겠는데요. 이번에 쏜 현무 투시 미사일은 한 발당 4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40억 원이면은 이게 고도 정밀 시스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전수조사가 들어가면은 1000발이 넘는 미사일을 다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게 현장 점검이 불가능하고 이게 정밀 자산인 경우엔 다시 공장에 입고시켜서 진단을 해야 되는데 이거 다 진단하는데 3, 4년 걸립니다. 일반 무기하고는 진단의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동차 리콜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같이 리콜을 해야 완전히 공장으로 재입고시켜야 전수조사가 가능한 무기라서 여타 무기하고 다릅니다. 이게 바로 그 고도정밀 유도탄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다는 거 여기서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어떤 대체 자산이 있느냐 말하자면 그럼 전력 공백이 발생하는데 대체할 자산이 있느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퀘스천입니다. 초동 조치 사후 수습을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당화하는 말은 단 한 문장이라고 봅니다. 폭발이나 화재는 없었다. 이 말로써 모든 그 행위를 미흡한 대응을 아마 그 정당화하려고. 근데 맞나요, 그게? 전문가시니까? 뭐가 폭발이나 화재는 없었다. 이게 폭발이나 사실입니까? 화재가 크게 있었지. 아, 그렇습니다. 나 눈으로 다 본 걸 아니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아주 확인해 아마도 그 말은 민간이나 시설에서 폭발이나 화재는 없었다. 이거를 앞에 사실은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 말로 둘러대는 것이죠. 그래서 소방도 필요 없었고 응급도 필요 없었다. 이 말을 알려는 걸 이렇게 한 문장으로 해버리니까 이제 퉁치고 자막을 넣었으면 되는데 앞에다가요. 네, 좋습니다. 사진 많이 공개되는데 멀리서라도 시민들이 뭐 불덩이 다 찍었어요. 나오는 예. 그 불이 아니다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뒤가 안 맞는 궁색한 어떤 정부의 딱한 처지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마지막 주제인데요. 이게 시간이 한 이제 14분 정도 남았는데요. 보여주시죠. 감사원의 독립성 논란 가열. 뭐 무슨 얘기인지 벌써 짐작하시는 그 시청자들 많으실 겁니다. 이거 저 사진에 보이시죠?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세종로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에 조 문자 메시지가 그대로 찍혔습니다. 요즘 이런 사고가 잘 나네요. 대통령부터 감사원까지. 제가 볼 때 공무원들이나 국회의원들 제가 볼 때는 어느 그 공식적인 행사에 갈 때는 핸드폰 다 놔두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걸리는 게 이제 핸드폰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제가 볼 때 뭐라고 썼습니까? 다 찍고 오늘 또 제대로 해명 자료가 나갈 겁니다. 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 아, 이 얘기는 설명이 좀 필요하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뭐죠 그 유병호 사무총장 같은 경우가 이번과 관련해서 무슨 뭐 감사원에서 감사하는 내용 자체가 감사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 질의서 보내고 예, 서해 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감사하고, 그건 예를 들면 꼭 감사위원회에서 의결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내용이다. 상관없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해명 자료가 나갈 거다. 그러니까 그 감사위원회에 감사 의결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무식한 소리를 소리다.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게 무식한 뭐 소리를. 한겨레 신문입니다, 사실. 근데 이제 문제의 핵심은 이게 어디로 아니 가냐면 그러니까 요 수신자가 누구예요?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시죠. 아, 이관석 수석. 예, 제가 볼 때 지금 가장 그립감이 강한 특히 국정감사를 행할 때 이 국정에 대한 모든 정책들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가장 중요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 인물에게 소위 그 헌법에 독립기구로 명시돼 있는 감사원의 사무총장이 네. 이런 문자를 보냈다. 음. 이제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국민의힘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일상적으로 그냥 아는 사이에 이런 내용들을 단순하게 전달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그럼 독립기관은 일상적으로 아는 사람을 임명시키나 보죠? 그걸 떠나서 저는 아무리 아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독립적인 감사원에 있는 사무총장이 대통령 국정기획수석에게 무식한 소리하는 사람들에게 무식한 소리를 하지 말라고
보도자료 나가니까 잘 알고 계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상식적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네, 보니까 오전 8시 20분으로 찍혀 있는 아마 저기 국무회의 직전인 것 예, 같습니다. 들어가기 직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런 문자 메시지, 그리고 도대체 저기 문자 메시지 보안 교육 안 시키나? 그 다음에 저 보안 패드가 있잖아요. 왜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씌우면은 사진으로 잘 안 찍히게 뿌옇게 나오고 그런 거 많은데도 깨끗하게 나왔어요. 도대체 저런 행태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사진부 기자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지난번에 왜 몇 번 나왔잖아요. 네. 야 보안 패드 안 했니? 그랬더니 보안 패드 다 한대요. 그런데 보통 저런 거 땡기는 건 한 기자만이 아니라 사진 기자 몇 명이 이렇게 땡겨서 찍는데 어느 각도가 딱 있대요. 예, 각도가 딱 맞 나온다고. 그 각도에 있는 기자 거에는 찍히는 거예요. 와. 다른 각도는 안 찍히고 그래서 네. 보안 패드도 다 믿을 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보안 패드가 있었겠죠. 저는 가뜩이나 지금 뭐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가 그 연설에서 네.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감사원의 뭐 국회 산하 이전을 뭐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네. 감사원의 사무총장의 저런 부적절한 행태가 도리어 더 해가 되는, 그러니까 그 태도 그런 상황이라면 더 엄중하게 자신의 어떤 처신을 네. 관리를 했어야 됐다. 아무리 뭐 가깝거나 말거나 그 지금 이런 국정감사 기간 동안 또 법사위 열리고 있는 기간 동안 대언론 그런 이 보도 자료를 낸다 안 낸다를 국정기획 수석 즉 왕수석이라고 요즘 부르죠. 왕수석. 정무수석보다 더 위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보낸 문자에 대해서는 뭐라고 변명을 하겠습니까? 사실 대통령도 이건 엄중 경고를 해야죠. 문제 없다고. 국정기획 수석에게 알겠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그런 식의 문자를 오고 가는 건 네, 저기 안 된다라고 얘기를 제가 해야 묻고 되겠죠? 싶은 거는 자 저런 부적절한 처신 이런 걸로만 우리가 얘기하기에는 일단은 사안 자체가 이 시간도 좀 아까워요. 저 사건이 우리가 그 지난 정부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원 조사를 바라보는데 어떤 하나의 그 시야를 제공해 주는 사건입니까? 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야당 같은 경우 논란이 되는 게 뭐냐면 이 사무총장이 취임한 지 그 다음 날인가 아마 이 서해 사건과 관련해서 감사 착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었고 또 대통령이 도어스태핑에서 이 발언을 한 지 4시간 만인가 네. 이걸 또 감사를 시작하게 되는 문제가 분명히 있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적어도 감사원이 대통령실에 하명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의구심입니다.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최재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감사원이 왜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국정 운영을 돕기 위해서라고 얘기한 지원. 그러니까 돕는 게 지원하는 거겠죠. 이런 의도들을 가지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이거 하명 조사가 아니냐라는 논란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뭐 감사원이 뭐 사직 똥팀 같은 게 되는 겁니까? 근데 이제 대통령실 답변이 그런 거예요. 이 수석이 이 기사에 대한 사실 여부를 단순 문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단순 문의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소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소위 야당에서 문제 제기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명쾌하게 거기에 대한 해명 자료를 낼 거니까 기다려 보십시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수석에게 따지고 보면.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이 부분과 관련된 공감대가 있는 거겠죠.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수석 입장에서는 그 감사원에 이렇게 어떻게 대응하는가 정보를 파악해서 대통령한테 이걸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그리고 감사원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마무리해서 나중에 뭐 더 검찰로 넘길지 어떨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대통령을 보좌하는 일련의 활동에서 드러난 한 대목 아니냐? 뭔가 이렇게 의심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아니 제가 아까 부적절하다고 말씀을 드린 건 이런 의구심이 나오게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근데 그 의구심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거든요. 그래요? 왜? 물론 의구심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적절하게 제가 방어할 수 있는 논리도 없습니다. 왜? 문자가 저렇게 나온다는 것 자체를 어떻게 방어한다거나 공격한다거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이미 드러났으니까 저런 문자를 오고 가는 어떤 사이라니까. 근데 일단 이 핵심적인 부분 감사원이 갑작스럽게 이것을 뭐 행했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6월부터 감사에 들어갔다라고 돼 있고요. 지금 6월부터라면 벌써 한 3개월, 4개월 가까이 뭐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감사원 얘기는 뭐 그러니까 그 중간이 아니라 모든 결과를 이번 달 말에 발표를 한다고 하면 마지막 순간이 어쨌든
궁금한 것이 그 대통령이 그 서해 피격 공무원이 살아있을 때 그 3시간 동안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에 대해서는 유족들이 특히나 아들이 물었던 것이고 네. 아들이 편지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 재직 시절에 편지로 물었고 그럴 때 문재인 대통령이 도닥도닥 쓰다듬으면서 편지 내용입니다. 편지로 답장도 했죠. 그 답장 내용이 어쨌든 진상규명을 하겠다라고 네. 약속을 했고 그런데 임기가 끝나갈 때까지 진상규명커녕 유가족들의 질문에 답장을 아예 안 했거든요. 그러면 이건 감사원의 질문이 아니라 유족들의 질문이고 또 국민의 한 사람 저도 사실은 이게 누구 잘못 누구 잘하는 것 뭐 공격 이게 아니라 그때 정말 어떤 조치를 명령을 했는지 살아있는 동안 그건 묻고 싶은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저기 사실은 어두운 밤바다에서 우리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안타까운 생명이 사라진 사건을 다시 살펴보자는 거는 대단히 저는 상식적이고 지극히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런 건 여야의 정쟁 문제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걸 인권적 차원에서 재구성해보자. 사실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건 아프겠지만 야당도. 근데 검찰이나 감사원이 나서가지고 다짜고짜 고발부터 하게 되다 보니까 이건 뭐냐 하면은 결국은 누구 한 명이 저 굴복해야 끝나는 싸움인 걸로 처음부터 프레임이 돼가지고 진실하고는 오히려 더 멀어진 감도 있어요. 만일에 대통령이 뭘 하셨는지 그렇게 궁금하다면은 이 사건의 스모킹건이라고 할 수 있는 군의 특수 정보 같은 것도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게 다 공정하게 다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어야 이 사건의 실체가 가까워지는데 그건 또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 현 정부는. 그렇죠. 그러면은 스모킹건 현장의 정보는 사라지고 추후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것만 보겠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건데 이러면은 실체적 진실이 아니라 정치 논리에 더 가까워. 아니 근데 그게 어떻게 분리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정보가 있어야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게 인과관계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데 조치를 잘했다 못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 국감 쟁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특수정보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일단은 디펜스하고 이 부분은 가리고 같이 열람도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대통령 기록물에만 지금 오로지 한 방향으로 쏠려 있으니까. 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자료를 갖다 일단 SI 자료는 모르겠지만 대통령 기록물 같은 경우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압수수색을 했으니까. 그럼 가봤더니 없다는 거 아니에요? 내용이 관계된. 없다니까. 검찰이 그렇게 얘기했어. 공개 정식으로 아니 세 했으니까. 번이나 압수수색했는데 네. 그 해당 내용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대통령 기록물도 없는 거라면 삭제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러면? 사실은 삭제도 그것도 또 하나의 그죠, 별건이 쟁점이에요. 핵심이겠죠. 사안인데 그건 모릅니다 아직까지.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거죠. 제가 볼 때는 삭제에 대한 검찰 얘기 계속 나오는 얘기 그거예요. 삭제에 대한 부분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 나오냐면 감사원 보도자료예요. 그간의 조사를 통해 전반적인 사실관계 등을 이미 파악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지금 다 확인된 거잖아요. 네. 확인됐는데 안 한 게 뭐냐? 박지원, 서훈 이분들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는데 네. 불응을 한 거죠. 전 이 정도 상황이면 대통령한테 서면 조사를 요청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건 어제도 네. 저희가 다른 평론가들이 충분히 얘기했고 전망하시는 걸로 좀 마무리 짓고자 하는데 아무래도 이 문제 검찰로 그대로 이첩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걸 위한 수순이라고 보여지는데. 뭐 어차피 지금 검찰에서 그 중앙지검 공공수사위인가요? 네. 수사를 계속 하고 있었던 문제이고요. 왜냐하면 그게 고발이 들어간 문제이고 고발 접수를 한 다음에 박지원, 서훈 두 그 국정원장과 관련된 자료를 또 계속 그 국정원에 가서 근데 죄송한데요. 했고, 예. 제 질문은 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조사가 예. 감사원은 실패를 했고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했으니 네네네. 나중에 어떤 그 결정적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을 검찰의 포토라인에 세우는 수순. 그러니까 이런 쪽의 명분 만들기로 이게 그 작용이 되면 이제는 새로운 어떤 국면이 또 펼쳐질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이죠. 예. 소환까지는 아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좀 다른 얘기로 갈까봐 짧게 말씀드리면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한두 가지 어떤 수사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수사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네. 실질적으로 이것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수사까지도 포함을 해서 어떤 결과, 그러니까 우리가 원인과 결과가 제대로 안 나온 게 이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거기에 따라서 국민들이 이건 정말 소환할 만해라는 여론이 조성이 되면 가능하겠지만 이번 감사원 사건만 갖고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래
감사원의 조사에 응하지 않으므로 검찰에 이첩해서 바로 그러면 수사에 들어가서 뭐 문재인 대통령을 직격한다라고 바로 공식화할 수는 없다. 예, 약간 유보적 그 결론을 내렸어요. 저는 감사원 얘기한 게 뭐냐면 10월 11일 날인가요? 조사한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중간 발표하겠다. 네, 간략한 설명인데 제가 볼 때는 간략한 설명을 하면서 대통령도 여기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검찰에다가 수사 의뢰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지 않으면은 굳이 감사원이 대통령한테 서면 조사까지 요구할 이유는 저는 없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 당연히 이제 모든 핵심적인 스포트라이트는 검찰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소환할 거냐, 그러니까 출석 요구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인데 제가 볼 때 그럼 또 다른 정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저는 자, 그 이건 수준이라고 뭐 봅니다. 국제전이 아니라 전면전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지난 한 2달 전에 박지원 서훈 전 국정원장 고발할 때 그러면서 그 대통령 기록물을 표적화하고 SI 첩보, 예. 그 군의 특수정보는 그거는 뭐 마치 들여다볼 필요가 없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건 처음부터 그러면은 대통령 청와대가 표적이 될 수밖에 없는 구도다. 이 구도에서는 단순히 국정원 국방부가 아닐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그러한 조짐들이 지금 미세한 파장으로 느껴집니다. 이게 뭐 언제 폭발할지는 모르고 우리는 아무도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무언가 이건 새로운 어떤 그 충돌의 파장 같은 게 느껴진다. 여야가 비공개로 보면 안 되나요, SI? 되지 왜 안 됩니까? 그거 서로 그건 맞서- 합의가 안 되니까 못 보는 거지. 아니, 그거 보면 되잖아요. 그렇게 논란이 될 거면. 네. 아니 그리고 특수정보 공개에 제일 욕심을 낸 거는 국민의힘이 야당 시절에 오히려 그 주호영 대표가 막 뭐 761로 해라 연유를 발라 태워라 다 공개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럼 나머지가 지금 몇 시간 분량이 남아 있는 건데 그때는 또 특수정보 그랬는데 지금은 안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실체와 진실에 궁금해하는 우리가 정치의 입장을 떠나가지고 이 실체적 진실에 목말라하는 국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갈까 몹시 궁금한 시간입니다. 자, 이제 오늘 시간 다 됐는데요. 옛날에 정조 임금이 정적 노론의 수장 심한지한테 300통의 어차를 보낸 것들이 발굴돼서 한번 뉴스에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평생의 정적에게도 끊임없는 관심을 표명하고 국정을 논의하는 정조의 리더십이 오늘따라 왠지 절실한 시점입니다. 대화로 하면 거친 갈등이라든가 폭력 충분히 막아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당이 먼저 또 대통령이 먼저 좀 생각을 바꾸셔야 될 것 같고 야당도 만약에 태도를 바꾼다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폭넓은 도량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후 정치 본색이 이어집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